차 문이 닫히는 소리는 원래 그렇게 크게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할 만큼 또렷했다. 마치 이 소리를 기억해두라고 누군가 일부러 귀 옆에서 울려준 것처럼.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그는 운전석에 앉은 채 그렇게 말했다. 고개를 돌려 나를 보지도 않은 채였다. 금방 돌아올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늘 그래왔듯이 그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몸이 먼저 반응하는 쪽을 택했다. 사실 그 순간에도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믿고 싶지도 않았고 의심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저 생각하지 않는 쪽을 택했을 뿐이다. 숲은 깊었다. 어디까지가 길이고 어디부터가 숲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만큼. 휴대폰은 오래전에 신호를 잃었다. 처음엔 액정만 들여다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전원을 꺼버렸다. 괜히 연결이 끊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휠체어 아래에서 자갈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바퀴가 아주 조금, 정말 손바닥만큼 흔들렸다. 그 사소한 흔들림에도 나는 숨을 멈췄다. 넘어질까봐가 아니었다. 누군가 보고 있을까봐였다. 그는 사이드 미러로 나를 한번 훑어봤다. 아주 짧게. 연민도 아니었고 미안함도 아니었다. 확인. 그 눈빛은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 시선을 느끼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일부러 시선을 피했다. 그렇게 하면 그가 조금 더 안심할 것 같았으니까. 엔진 소리가 커졌다. 먼지가 일었다. 차가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 순간까지도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움직일 수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으니까. 내가 어디까지 보고 있었는지, 어디까지 듣고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준비하고 있었는지. 바람이 불었다. 숲 안쪽에서 불어온 바람이었다. 그 바람이 내 손등을 스쳤을 때 나는 처음으로 혼자 남았다는 감각을 느꼈다. 그 전까지는 버려졌다는 생각도 배신당했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저 조금 불편한 여행, 조금 긴 대기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을 뿐이다. 사람은 당장 받아들일 수 없는 진실 앞에서 생각을 늦춘다. 나 역시 그랬다. 처음 느낀 건 불안이 아니었다. 불편함이었다. 그 다음이 이상함. 그리고 그 이상함이 점점 무게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제야 불안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이미 시간을 재고 있다는 사실이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다. 나는 휠체어의 팔걸이를 조금 더 꽉 잡았다. 누군가 보면 긴장해서 그런 줄 알았을 테지만 사실은 반대였다. 나는 긴장을 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게 끝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는 늘 말했다. 당신은 약해.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고 보호처럼 들렸고 사랑처럼 들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말이 쌓일수록 나는 점점 아무 결정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다. 결정하지 않으면 틀릴 일도 없으니까. 숲은 여전히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시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작은 움직임을 만들었다. 발끝. 정말 미세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넘어지지도 않았고 소리가 나지도 않았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아, 그는 정말 모르고 갔구나. 그때 처음으로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이 올라왔다. 안도였다. 그가 떠난 뒤에야 나는 비로소 숨을 쉬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다. 이건 한 남자의 실종 이야기가 아니라 한 여자가 처음으로 자기 몸과 자기 삶을 되찾기 시작한 순간의 기록이라는 걸, 그 사실을 그는 끝내 알지 못했겠지만 차가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나는 한동안 엔진 소리가 아직 공기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사람은 소리가 사라진 걸 바로 믿지 못한다. 눈보다 귀가 더 늦게 포기한다.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채로 손에 힘을 주지도 풀지도 못한 채 자갈 위에 멈춰 선 바퀴는 조금만 힘을 주면 굴러갈 수 있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 움직이면 모든 게 확정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가 정말 떠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첫 움직임이 될 것 같아서 숲은 생각보다 시끄러웠다. 바람이 나뭇잎을 긁는 소리, 이름 모를 새의 울음, 멀리서 부러지는 마른 가지 소리까지. 도시는 늘 소음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의 소리는 도망칠 틈이 없었다. 모든 소리가 나를 향해 다가왔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아무도 그렇게 묻지 않는데도 소리들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금방 돌아올게. 그 말이 얼마나 가벼운지 나는 이미 수십 번 겪어봤다. 병원 대기실에서, 주차장에서, 집 앞 골목에서, 늘 잠깐만이었고 항상 그 잠깐은 길어졌다. 그래서 나는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만약 내가 움직여서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에게 발견되고 도움이라는 이름의 질문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 일은 사고가 된다. 사고가 되면 설명이 필요해진다. 왜 여기 있었는지, 왜 혼자였는지, 왜 전화가 꺼져 있었는지, 그리고 그 질문 끝에는 반드시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 나는 그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부르고 싶지 않았다. 이곳은 그의 이름이 닿지 않는 곳이길 바랐다. 그래서 나는 멈춰 있었다. 마치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도 나를 지나치지 않을 것처럼. 얼마나 지났을까? 5분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고 어쩌면 1시간일 수도 있다. 시간은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다. 멈춰 있는 사람에게 시간은 덩어리처럼 내려앉는다. 햇빛의 각도가 아주 조금 바뀌었을 때 그제야 나는 시간의 흐름을 느꼈다. 그제서야 숨이 가빠졌다. 나는 숨을 쉬고 있었는데 제대로 쉬고 있지는 않았다. 들이마시고 내쉬는 사이가 너무 짧았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숨 쉬는 것처럼.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 나는 기다리고 있었구나. 그가 돌아와서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라고 말해주길. 그러면 나는 조금 화난 얼굴로, 하지만 안도한 목소리로 대답했을 것이다. 당신이 금방 온다면서. 그 장면을 나는 머릿속에서 여러 번 반복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현실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기다림이 길어지자 기억이 나타났다. 원하지 않아도 기억은 늘 이럴 때 온다. 처음 휠체어를 타던 날, 그가 병실 창가에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모습. 금방 적응할 거야. 그 말 뒤에 이어진 긴 침묵. 그때도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몸 때문이 아니라 눈치 때문이었다. 그의 삶이 내 속도에 맞춰 느려질까봐 나는 늘 먼저 멈췄다. 그가 떠나기 전에, 그가 짜증내기 전에, 그가 피곤해지기 전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완전히 처음은 아니었다. 다만 이번엔 돌아올 공간이 없을 뿐 기억이 하나씩 내 옆에 앉았다. 말없이, 하지만 분명히. 나는 아주 천천히 생각을 바꿨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그는 나를 두고 갔다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말하기 싫은 문장으로 나는 버려졌다. 이 문장은 입안에서 잘 굴러가지 않았다.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웠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갈 수 없었다. 나는 내 발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숲은 여전히 거기 있었고 소리도 사라지지 않았지만 나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는 휠체어 손잡이에 조금 더 힘을 주었다. 아직 굴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언제든 움직일 수 있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컸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걸.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휠체어를 밀었다. 정말 조금만. 바퀴가 자갈을 누르는 소리가 생각보다 컸다. 마치 이 숲 전체에 나 여기 있어요라고 알리는 것 같았다. 그 소리에 나 스스로 놀라 손을 멈췄다. 움직이겠다고 결심했지만 막상 움직이려니 몸보다 마음이 더 느렸다. 나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다시 밀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다. 자갈이 밀리고 바퀴가 흔들리고 내 몸이 아주 조금 앞으로 나아갔다. 그 단 몇 센티미터가 이상하게도 굉장히 멀게 느껴졌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오래 같은 자리에 있었던 걸까? 움직이기 시작하자 숲의 소리가 달라졌다. 아까까지는 나를 향해 몰려오던 소리들이 이제는 내 뒤로 흘러갔다. 그 차이가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된 느낌이었다. 길이라고 부르기엔 조금 애매한 길이었다. 차가 다닌 흔적은 있지만 사람이 걷기엔 너무 거칠었다. 휠체어 바퀴가 작은 홈에 걸릴 때마다 몸이 흔들렸다. 나는 이를 악물고 속도를 조절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여기서 정말 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아마도 왜 그런 곳에 있었대? 혼자 두면 안 되는 사람을 왜? 그 문장들 끝에는 늘 내가 아닌 그의 이름이 붙을 것이다. 그는 설명해야 할 사람이 되고 나는 설명의 대상이 된다. 그 구도가 너무 익숙해서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숲길은 계속 이어졌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었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보았다. 여전히 신호는 없었다. 사실 신호가 있었다고 해도 나는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친구에게, 가족에게, 그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불편한 존재가 된다. 미안한데 라는 말로 시작하는 전화는 늘 상대의 숨을 먼저 빼앗는다. 나는 그 숨막히는 정적을 너무 많이 경험했다. 그래서 전화하지 않았다. 도움을 요청하는 건 용기라고들 말하지만 나에게는 그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했다. 또 폐를 끼친다는 생각을 견뎌내는 용기. 나는 아직 그만큼 강하지 않았다. 사람이 없자 나는 다른 것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나무에게, 돌에게, 지나가는 바람에게 조금만 비켜줄래? 여기 길이 맞니? 대답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는 않았다. 적어도 판단하는 눈빛은 없었으니까 나는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됐다. 왜 여기 있는지, 왜 혼자인지, 왜 이런 상태인지 그저 존재해도 괜찮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설명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그 설명들 대부분이 나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걸. 한참을 가다 보니 길이 두 갈래로 나뉘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그때 갑자기 이상하게도 집이 떠올랐다. 아니, 집이라고 불리던 공간. 그곳은 내가 돌아가도 되는 곳이었을까? 그가 없는 집, 그의 흔적만 남은 공간.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순간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어쩌면 돌아갈 곳이 없는 건 지금 이 숲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였을지도 몰라. 그 생각은 아프지만 이상하게도 나를 똑바로 세웠다. 나는 다시 휠체어를 밀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여전히 몰랐지만 멈춰 서는 것보다는 낫다는 걸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든 적어도 이번엔 내가 선택한 길이었다. 나는 잠시 휠체어를 멈췄다. 이유는 없었다. 다리가 아파서도 아니고 힘이 빠져서도 아니었다. 그냥 더 이상 앞으로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까지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 기다림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너무 낯설었다. 나는 기다려본 적이 많다. 병원 복도에서, 진단 결과 앞에서, 그의 대답 앞에서. 조금만 기다려. 지금은 힘들어. 나중에 이야기하자. 그 말들은 항상 미래형이었다. 그런데 그 미래는 한 번도 나에게 도착하지 않았다.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래서 이 숲에서조차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가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다. 나는 중간에 서 있었다.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닌 그 애매한 자리. 그 자리가 익숙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나는 그에게도 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결정을 대신 기다려주고, 판단을 대신 맡기고, 결과를 대신 받아들이는 사람. 그 역할을 너무 오래 했다. 그래서 혼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이 부끄러웠다. 아니, 슬펐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말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선택해주지 않는다. 이 길이 틀려도, 넘어져도, 다시 설명해야 해도, 이번엔 내 차례다. 그 생각을 하자 가슴이 조금 아팠다. 하지만 그 아픔은 익숙한 통증과 달랐다. 참아야 하는 아픔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다는 증거 같은 느낌이었다. 나는 다시 휠체어를 잡았다. 이번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누군가의 속도가 아니라 내 속도로 가기로 했다. 그게 지금의 나에게 허락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였으니까. 사람은 보이기 전에 느껴진다. 소리도 아니고 모습도 아닌 기척 같은 것. 숲길이 조금 덜 거칠어지고 바퀴가 자주 걸리지 않게 되었을 때 나는 그걸 먼저 느꼈다. 이 근처에 사람이 다녔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괜히 빨리 뛰었다. 기대라기보다는 긴장에 가까운 감정. 사람을 다시 만난다는 건 언제나 설명해야 한다는 뜻이니까. 나는 무의식적으로 옷매무새를 만졌다. 누군가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괜히 허리를 세웠다. 아무도 없는데도 그 행동이 너무 익숙해서 웃음이 나왔다. 멀리서 사람 목소리가 들렸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도와달라고 부를까? 아니면 조용히 지나칠까? 그보다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건 과거였다. 병실에서 나를 처음 보던 사람들의 표정, 놀람, 당황, 그리고 빠르게 정리되는 연민. 괜찮으세요? 라는 말 뒤에 늘 따라오던 불편한 침묵. 그 침묵이 나를 더 작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목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숨을 줄였다. 마치 숨을 쉬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것처럼. 그 사람은 아주 평범해 보였다. 등산복 차림에 배낭을 맨 중년 남자. 그가 나를 발견했을 때 잠깐 걸음을 멈췄다. 그 짧은 순간에 나는 수십 가지 대답을 준비했다. 왜 혼자인지, 왜 여기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길이 좀 험하죠.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도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말. 상태가 아니라 상황만을 말하는 문장.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도울까요? 라고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었지만 도움을 받는 순간 나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된다. 그 정체성은 한번 붙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해보고 싶었다. 조금만요. 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필요한 만큼만 요청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휠체어 뒤를 잡았다. 불필요한 힘도
과한 친절도 없었다. 그 거리감이 고마웠다. 짧은 구간이 끝나고 그는 다시 갈 길을 가겠다고 했다. 헤어지기 전 그는 한 번 더 물었다.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이번엔 솔직하게 말했다. 네, 조금 전보다 괜찮아졌어요. 그 말은 그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이었다. 혼자가 되어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상태. 그걸 나는 처음으로 확인했다. 그가 사라진 뒤 숲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정과는 달랐다. 사람은 사라졌지만 사람과의 가능성은 남아 있었다. 나는 그 가능성만으로도 조금 더 앞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게 오늘의 나에게는 충분했다. 처음엔 정말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저 숲길 옆에 떨어진 작은 물건 하나. 나는 휠체어를 멈추고 그걸 바라봤다. 검은색 가죽, 모서리가 다른 형태. 누군가에게는 그냥 버려진 쓰레기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에게는 조금 달랐다. 이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은 없었다. 다만 이상하게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다. 기억은 늘 거창하게 돌아오지 않는다. 냄새, 촉감, 손에 쥐었을 때의 무게. 나는 그 물건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장면 하나가 천천히 떠올랐다. 그가 차 키를 찾지 못해 소파를 뒤지던 날. 왜 항상 제자리에 안 두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웃으며 대답했었다. 그래야 기억에 남잖아. 그 말이 그때는 아무 의미 없어 보였다. 나는 그 물건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믿고 싶지 않았다. 이 숲에서 그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그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가 되기 때문이다. 우연이라면 설명할 수 있지만 의도는 설명할 수 없다. 의도는 선택이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비슷한 거겠지. 스스로를 설득하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부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길가에 남은 작은 흔적들, 바퀴 자국, 부러진 가지, 누군가 잠시 멈췄던 자리. 그 모든 게 너무 익숙했다. 그는 항상 차를 완전히 세우지 않았다. 조금 급했고, 조금 귀찮아했고, 조금만 자신을 먼저 생각했다. 그 방식이 지금 이 길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결정적인 건 냄새였다. 차 안에 남아있던 그 특유의 방향제 냄새. 나는 그 냄새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눈을 감아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이곳에 왔었다.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본다. 하지만 나는 그의 아주 사소한 습관까지 알고 있었다. 차에서 내릴 때 항상 왼쪽부터 내리던 것, 급하면 문을 세게 닫던 버릇, 그 흔적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졌다. 그 순간 나는 이 숲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무서웠지만 분명했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다.
돌아갈지 아니면 더 들어갈지 예전의 나라면 돌아갔을 것이다. 확신을 마주하는 건 항상 고통스러웠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이미 버려진 사람에게 더 잃을 건 없었으니까. 그를 사랑했던 시간보다 의심하는 이 시간이 더 길어질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나를 아프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눈을 뜨게 했다. 그는 왜 나를 이곳에 두고 갔을까? 그 질문을 나는 처음으로 정면에서 마주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앞으로의 모든 일을 바꾸게 될 거라는 걸 나는 이미 느끼고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우연처럼 보였다. 길가에 남은 물건, 차가 멈췄던 자리, 사람이 다녔던 흔적. 하지만 자세히 볼수록 이상했다. 너무 정돈돼 있었다. 버려진 흔적이라기엔 질서가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여기까지는 괜찮아라고 선을 그어둔 것처럼. 나는 그 선을 넘어도 되는지 한참을 고민했다. 그는 항상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었다. 여행을 가기 전 짐을 싸두고 확인표를 만들던 사람. 갑작스러운 상황을 싫어했고 변수는 통제하려 했다. 그 성향을 나는 사랑이라고 믿었다. 내가 불편할까봐, 혹시 몰라서. 그 말들이 지금에 와서는 다르게 들렸다. 미리 준비한다는 건 미리 떠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나는 이 흔적들 속에서 내 자리가 없다는 걸 느꼈다. 나를 위한 배려는 있었지만 나와 함께하는 선택은 없었다. 모든 준비는 나 없이도 가능한 방향으로 맞춰져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조용히 무너뜨렸다. 계획에서 빠진 사람은 언제나 가장 늦게 진실을 알게 된다. 기억들이 뒤늦게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가 유난히 말수가 적었던 날들, 내가 묻는 질문을 피하던 시선, 나중에 이야기하자 라는 말의 빈도, 그 모든 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그 퍼즐을 맞추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맞춰지고 말았다. 그는 나를 관리했다. 약시간, 동선, 위험 요소. 나는 그걸 보호라고 불렀다. 하지만 관리와 보호의 차이는 결과가 아니라 주체였다.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나는 그 답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완전히 믿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그는 이미 다른 결말을 준비하고 있었을까? 그 생각은 분노보다 허탈함을 남겼다. 나는 같은 시간을 살았지만 같은 방향을 보지 않았다. 그는 나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 살 수 있을 만큼의 조건은 남겨두었다. 그게 가장 잔인했다.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 불완전한 생존. 살 수는 있어. 하지만 돌아오지는 마. 그의 방식은 항상 중간이었다. 나는 마침내 인정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다. 실수도 우연도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 나는
주인공이 아니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용해졌다. 이제 도망칠 이유도 기다릴 이유도 없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그가 아니라 내 선택의 시간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기억보다 낮았다.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다. 거기 누구세요? 그 한 문장이 공기를 갈랐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이 순간을 너무 오래 상상해 왔기 때문이다. 화를 내는 장면도 울부짖는 장면도 수없이 그려봤다. 하지만 막상 마주하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나를 보며 고개를 기울였다.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 그게 나를 더 아프게 했다. 나는 그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주름, 피곤한 눈, 조금 굽은 어깨, 떠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도망친 사람의 모습이었다. 여기서 혼자세요? 그 질문에 나는 조용히 웃었다. 혼자인 이유를 그가 가장 잘 알면서도 묻고 있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을 이었다. 날씨 이야기, 길 이야기, 이 숲이 얼마나 험한지 그 일상적인 말들이 나를 더 비현실적으로 만들었다. 나는 그가 이 상황을 우연한 재회로 정리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야 자신이 괴물이 되지 않으니까 나는 그가 주는 그 얄팍한 평온을 한동안 받아주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왜 여기에 있냐고, 왜 나를 두고 갔냐고, 왜 연락하지 않았냐고. 그 질문들은 공기 중에 떠 있었지만 아무도 잡지 않았다. 그 침묵은 합의 같았다. 지금 이대로만 유지하자는. 하지만 침묵은 언제나 먼저 깨진다. 그가 무심코 말했다. 생각보다 괜찮아 보여.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 보이기를 바랐다는 뜻. 아니, 괜찮아졌기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다. 그래야 그의 선택이 덜 잔인해지니까. 나는 그제야 입을 열었다. 그날 돌아올 생각이 있었어? 그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날카로웠다. 그는 오래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말했다. 나도 무너지고 있었어. 그 말은 변명 같았고 고백 같았다. 책임을 나누려는 말. 그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말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선택을 한 사람은 그였다. 나는 그 사실을 차분히 짚어주었다. 그는 사랑을 이야기했다. 지켜주고 싶었다고, 망가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다. 사랑은 항상 가장 편리한 이유로 쓰인다는 걸. 사랑이라는 말은 때로 가장 잔인한 칼이 된다. 대화가 끝났을 때 우리는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설명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이제 결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를 보며 나는 확신했다. 다시는 그의 선택 안에 나를 두지 않겠다고.
이 만남은 끝이 아니라 분리였다. 그리고 그 분리가 나를 살게 만들었다. 아침이 왔다. 정확히 말하면 아침이 와버렸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잠에서 깬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세상에 놓인 느낌이었다. 기대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누군가를 의식하지도 않는 상태. 그의 부재는 이제 놀라움이 아니었다. 놀라운 건 오히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전에는 숨을 쉴 때마다 무언가 허락을 구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니었다. 괜찮은지 묻지 않아도 되었고 불편하지 않은지 확인하지 않아도 되었고 조금 늦어도 조금 느려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침대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늘 두던 시계도, 그가 벗어놓던 안경도, 그가 이따 쓸 거야라며 남겨두던 사소한 물건들도 모두 사라진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만 남아 있었다. 나는 그 공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아, 여기가 원래 이렇게 넓었구나.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텅 빈 게 아니라 다시 드러나는 거라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동안 나는 그의 존재로 가려진 채 보이지 않았던 것들 위에서 살고 있었던 거였다. 부엌으로 갔다. 컵을 하나 꺼냈다. 예전 같았으면 2개를 꺼냈을 상황에서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만 꺼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미안하지도 서운하지도 허전하지도 않았다. 그냥 당연한 선택 같았다. 물을 따르며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언제부터 나는 늘 2사람 몫을 준비했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제는 굳이 답하지 않아도 되니까 식탁에 앉아 컵을 2손으로 감싸 쥐었다. 따뜻함이 손바닥을 통해 올라왔고 그 감각은 아주 분명히 내 것이었다. 누구를 위해 데운 것도 아니고 누구의 취향을 고려한 온도도 아닌 그냥 내가 마시고 싶은 만큼의 따뜻함. 그게 이렇게 편안할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 무서웠다. 편안함은 항상 늦게 온다. 그리고 올 때는 이미 많은 걸 잃은 뒤다. 나는 문득 그가 떠나던 날을 떠올렸다. 차 문이 닫히던 소리, 먼지, 엔진, 그리고 사라지던 뒷모습. 그때의 나는 그가 돌아올지 아니면 정말 끝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안다. 그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기다림이 끝났다는 건 희망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내 시간이 다시 나에게 돌아왔다는 의미였다. 나는 휠체어를 바라봤다. 한때는 내 몸의 일부였고 또 한때는 그가 나를 통제하는 수단이었고 지금은 그냥 물건 하나로 놓여 있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제 나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걸을 수 있다는 걸 숨길 필요도 없고 못 걷는 척할 이유도 없다. 나는 그저 내 상태 그대로 살면 된다. 이 선택이 복수인지 해방인지 아직은 모르겠다. 다만 분명한 건 이건 도망이 아니라는 것.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나는 돌아온 것이다. 다시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을 보며 나는 처음으로 이 공간이 내 집처럼 느껴졌다. 그가 없는 삶. 처음에는 벌처럼 쏘아붙는 말 같았는데 이제는 조용한 문장처럼 느껴졌다. 길지는 않지만 끝이 분명한 문장. 나는 오늘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건 내일의 나에게 맡기기로 했다. 오늘의 나는 그저 숨쉬고 마시고 앉아있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다. 그가 없는 삶을 선택했다기보다는 나를 선택한 삶을 이제 시작하는 중이다.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계속 떠올린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니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보다 나를 더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왜 그랬는지보다 내가 왜 그렇게까지 버텼는지, 그가 무엇을 숨겼는지보다 내가 무엇을 참고 있었는지. 처음엔 그게 낯설었다.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게 이기적인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늘 그의 상태를 먼저 살폈고 그의 기분을 먼저 계산했고 그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온도가 달라지는 사람으로 살아왔으니까. 그가 사라진 뒤에도 그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문득문득 이래도 괜찮을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누군가의 허락을 공기 중에서 찾듯 주변을 살피곤 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들었다. 생각보다 작지도 않았고 약하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 쓰지 않았을 뿐이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예전에는 거울을 볼 때마다 괜찮아 보일까? 불쌍해 보이진 않을까? 그의 시선을 먼저 떠올렸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그냥 나를 보고 있었다. 내 얼굴에는 피곤함이 남아 있었고 눈가에는 지워지지 않은 긴장이 있었고 입술은 습관처럼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분명히 살아있는 사람의 기색이 있었다. 버텨낸 흔적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 같은 것. 나는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물었다. 너는 어떻게 살고 싶어? 이 질문은 그에게 묻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가 돌아온다면? 그가 화내면? 같은 조건이 붙지 않은 질문. 질문은 쉽게 대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게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주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라는 사실이 나를 편안하게 했다. 나는 과거를 떠올렸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시간, 움직이지 않던 시간, 그가 내 선택을 대신하던 시간,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나는 늘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결정을 기다리고, 허락을 기다리고, 변화를 기다리는 사람. 하지만 지금의 나는 기다리지 않았다. 무언가를 해야 할 이유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없었다. 그 자유가 처음엔 무서웠다. 자유는 기쁨보다 먼저 불안을 데려온다. 이제 정말 혼자인 건 아닐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왔다. 하지만 그 불안은 이전과 달랐다. 누군가에게서 비롯된 불안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감에 가까웠다. 나는 그 책임을
피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누군가를 탓하며 살고 싶지 않았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이 사라진 게 내 인생의 중심일까? 아니었다. 그는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을 뿐 전부는 아니었다. 나는 남겨진 사람이 아니라 다시 서 있는 사람이었다. 이 표현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에 남았다. 사라진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남겨진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한다. 그 차이를 나는 이제 안다. 나는 하루를 아주 천천히 보냈다. 의미를 찾지 않고 교훈을 만들지 않고 그저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점점 나에게 익숙해지고 있었다. 그가 없는 삶은 처음엔 공백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여백에 가깝다. 무언가를 다시 써 내려갈 수 있는 공간. 아직은 아무것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지우지도 않았다. 이 상태로 조금 더 머물러도 괜찮을 것 같았다. 나는 사라진 사람을 붙잡지 않기로 했다. 대신 남겨진 나를 천천히 바라보기로 했다.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성실한 선택이니까. 기억은 생각보다 자주 현재를 가장한다. 지금 느끼는 감정처럼, 지금의 판단처럼 슬며시 끼어들어 나를 과거로 끌고 간다. 나는 그 사실을 그가 사라진 뒤에야 알았다. 어느 날 아침 창문을 열다가 문득 손이 멈췄다. 이 시간에 창문 열면 바람 세게 들어와 그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아주 또렷하게 들렸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선택해야 했다. 그의 기억을 따라 창문을 닫을지 아니면 지금의 공기를 믿고 계속 열어둘지. 나는 끝까지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고 커튼이 흔들렸고 약간은 추웠다. 하지만 그 모든 감각은 분명히 지금의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같은 선택을 했다. 기억이 말할 때 현재를 다시 확인하는 선택. 기억은 늘 확신에 차 있다. 원래 그랬잖아. 항상 이런 식이었잖아. 너도 알잖아. 하지만 현재는 속삭인다. 지금은 어때? 지금도 정말 그래? 지금의 너는 무엇을 느끼고 있어? 나는 그 질문에 조금씩 익숙해졌다. 커피를 마실 때도 예전엔 그가 좋아하던 맛을 먼저 떠올렸지만 이제는 내 입안에 남는 맛을 조용히 느꼈다. 쓴지, 신지, 뜨거운지, 미지근한지 그 사소한 감각들이 나를 현재로 붙잡아 두었다. 현재를 산다는 건 대단한 결심이 아니었다. 그건 아주 작은 확인의 반복이었다. 지금 괜찮은가? 지금 숨쉬기 힘들진 않은가? 지금 이 선택이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는가? 나는 기억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억지로 지우려 하면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대신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현재를 하나씩 겹쳐 올렸다. 그가 앉아있던 의자에, 지금의 내가 앉고, 그가 말하던 시간에, 지금의 내가 침묵하고, 그가 남긴 공간에 지금의 하루를 놓았다. 처음엔 어색했다. 기억 위에 현재를 얻는다는 게 무례한 일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어색함이 사라졌다.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덮였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공존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과거를 떠올려도 그 안에 현재의 내가 있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나 대신 지금의 내가 서 있었고, 말하지 못하던 나 대신 지금의 내가 조용히 숨쉬고 있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다. 누가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분명한 이동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기억 속에서 살지 않았다. 기억은 뒤에 두고 현재를 앞에 놓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나는 깨달았다. 오늘 하루 동안 그를 몇 번이나 떠올렸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게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그저 자연스러웠다. 현재는 기억을 밀어내지 않는다. 그저 자리를 차지할 뿐이다. 나는 이제 안다. 현재를 산다는 건 과거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억을 들고 현재로 들어온다. 도망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저 같이 데리고 이렇게 조금씩 나는 지금에 머무는 법을 배우고 있다.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살아볼 만한 방식으로 내일을 산다는 말은 생각보다 큰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거창한 계획도 단단한 다짐도 눈부신 희망도 없이 그냥 눈을 뜨는 것. 나는 한동안 내일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내일을 말하면 기대가 생길 것 같았고 기대는 또다시 상처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만 살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늘을 넘기기만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오늘은 자꾸만 내일로 이어졌다. 억지로 이어붙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해가 지면 밤이 오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그의 부재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자리를 옮긴 느낌이었다. 예전에는 내 하루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지금은 하루의 끝자락 어딘가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를 잊었다고 말하지 않겠다. 잊지 않았다. 다만 그를 중심으로 살지 않게 되었을 뿐이다. 어느 날 나는 문득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상태. 아무 감정도 없는 게 아니라 감정이 과하지 않은 상태. 그게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걸 예전에 나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들은 종종 묻는다. 이제 괜찮아? 나는 그 질문이 조금 어렵다. 괜찮다는 말은 모든 게 끝났다는 의미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끝난 건 없다. 그저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아직도 가끔은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고 싶다. 그런 날들이 사라지진 않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일을 산다. 그 말의 의미는 아주 단순하다.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 다시 숨 쉰다는 것, 오늘의 나를 내일의 나에게 넘겨준다는 것. 나는 내일의 내가 어떤 사람일지 알지 못한다. 더 강할 수도 있고, 더 약할 수도 있고,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나는 완성된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다. 그저 살아있는 사람으로 남아있으려 한다. 그가 떠난 뒤 나는 많은 걸 잃었다. 신뢰도, 확신도, 안전하다는 감각도.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얻었다. 나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권리. 나는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내 선택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 숨소리를 기준으로 속도를 정한다. 그게 내가 얻은 전부이자 충분한 전부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어딘가에서 멈춰 서 있을지 모른다. 누군가가 떠난 자리에서 아직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을지도 모른다. 괜찮다. 지금은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스스로에게 이 말 하나만은 남겨주면 좋겠다. 그럼에도 나는 내일을 산다. 내일을 산다는 건 웃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살아있겠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이 순간만으로도 이미 지켜지고 있다. 나는 이제 이 이야기를 여기 두고 가려 한다. 끝냈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 살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도 나는 눈을 뜰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그럼에도 나는 내일을 산다. 이건 용기의 선언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방식을 내 것으로 살아가려 한다.